한국사는 이충.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생명과학의 박수현. 이분들은 돌아갈 나라가 없어. 근데 나는 돌아갈 나라가 있구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몇 층일까요? 이거 몇 층? 5층. 오, 어떻게? 예이. 이게 층 세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로 그냥 하면 되나요? 예이. 네. 오케이. 한국사는 이충모.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생님께 역사를 수업할 한국사 영역 대표 강사 이충모라고 합니다. 대표 강사. 큰별쌤의 빈자리를 잠시 메꾸고 있는 샛별이고요. 일단 역사 얘기해 볼 건데 쌤 역사 어떻게 학창 시절에 좀 좋아하셨나요?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 제가 약간 문과 성향이어가지고. 정말요? 네. 역사 공부 막 너무 재밌게 막 했었죠. 그러면 역사 중에서 유난히 좀 좋아했던 부분이나 그런 데가 있으셨을까요? 근데 저는 세계사도 재밌었고, 세계사. 근현대사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근현대사 오케이. 네. 한국 근현대사. 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있는 걸 보니 거의 좀 비슷한 세대. 그죠. 오케이. 네. 그러면 어디가 좀 네. 뭐 기억에 남거나 한국 근현대사 오늘 얘기할 것 중에 있거든요. 네. 어디 혹시 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흥미는 있는데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선생님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역사를 왜 좋아하는지, 왜 좋아했는지를 네.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그러면 왜 배워야 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쌤 여행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여행을 왜 좋아하세요? 여행이요. 뭔가 일상생활을 잊을 수 있고 그치. 뭔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새로움을 네. 느낄 수 있어서. 네.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여행을 좀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요. 여행보다 저는 답사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답사를 제가 그 초록창에다가 검색해 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조사하는 행동이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여행은 그냥 가서 뭐 느끼는 거죠. 그냥 뭐 맛있다 뭐 이런 그냥 거라면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답사는 간을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간을 봐야 돼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책에서 있던 건데 일단 특정 장소에 가면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옛날엔 어땠을지를 뭔가 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공간에 얘가 이 유적이 왜 있지? 이 모습이 왜 있지?를 또 보는 게 공간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살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역사들이 있었지를 세 가지를 같이 상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간을 세 개를 보는 거고 그게 답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는 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에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좀 확인하고 여기에서 뭔가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충모와 함께 그냥 답사를 떠난다는 생각으로 한번 몇 군데를 한번 제가 갔던 그 시선대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말씀이래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듣고 선생님께서 또 다른 곳을 가시게 된다면 좀 더 역사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뭔가 펜신 그걸로 갖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여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던 것 같은데 잘 청남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부여에 대해 그럼 알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부여. 제가 역사를 좋아했지만 다 까먹어가지고 네. 백제? 정답. 충분하십니다. 네. 이제 부여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뭐 물론 되게 좋아하는 곳들이 많지만 일단 부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걸어서 주파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일단 맛있는 게 많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약간 연잎밥이에요. 네네. 연잎밥. 연잎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쪄먹는데 뭐 당연히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먹고 오면은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답사가 아닌 거고 요건 되게 유명한 건데 혹시 아세요? 부여에 있는 네. 가장 유명한 석탑이에요.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석탑이에요. 힌트. 그다음 림 정림.
점점 미궁 속으로. 정림사지 정림사지. 네. 몇 층일까요? 이거 몇 층? 1, 2, 3, 4, 5층. 오, 어떻게 예이. 이게 층 세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층 세는 건 옆에 이렇게 삐져나온 이걸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요 숫자만 세면 됩니다. 그래서 5층 석탑인데 이게 백제를 상징하는 석탑이에요. 근데 이게 부여가 옛날에는 사비라고 하는 곳으로 백제 시대 때 불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왕궁을 만들고 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아주 거대한 사찰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찰인 정림사고 사실 백제가 망했잖아요. 백제가 망하면서 홀라당 다 불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없어졌는데 백제 유적 중에 거의 부여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게 이 석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이 백제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신라?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의 당. 그렇지. 네. 당나라. 당나라랑 신라랑 연합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그때 백제에 그 왔던 신라와 당나라 장수 중에 소정방이라고 하는 당나라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백제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기의 엄청난 치적을 여기다 새겨놨어요. 나 최고, 나 개멋있어 뭐 이런 식으로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됐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살았겠죠. 망한 나라 백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보면서 백제를 떠올림과 동시에 여기에 새겨진 소정방의 글을 보면서 더 참담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제는 금방 망하고 그걸 망한 백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계속 이제 그 이후에 뭐 죽고 세대가 지나면서도 이 석탑은 지금까지 이 곳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 사진 보시면 그냥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가요. 아, 백제의 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뭐 일본의 어떤 탑이랑 비슷하구나. 요것도 물론 답사가 될 수 있는데 시간에 걸쳐서 흘러온 것을 보고 아,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걸 바라본 사람들을 볼 수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시인 신동엽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바로 옆에 살았어요. 신동엽 시인의 생가가 이 정림사지에서 정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보이는 수준의 탑이 항상 정림사였던 거고 신동엽 시, 예, 그렇죠. 네. 신동엽 시인은 사실 예전 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엄청 예전 분도 아니거든요. 1900년대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계셨던 시기에 이 탑을 항상 보고 자랐고 이 백제의 정신과 그러한 마음들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분의 시를 보면은 이 백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신동엽의 시를 읽으면서 이 백제 정림사지 석탑을 좀 더 보게 된다면 아, 이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백제에 대한 감정, 감상들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니까 아, 이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답사를 제가 다니는 좀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답사를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여에 가면 백제 문화재, 뭐 백제 관련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한꺼풀 벗겨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뭔가 더 기억에 남는 그 답사가 될 수 있다. 부여를 통해서 저는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제 좀 해외로 가볼 건데 이거 저거든요. 작년 7월의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곳이고 헤이그가 유명한 헤이그. 이유는 사실 이 그림 때문인데 이건 저거든요. 그 구멍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찍어놓은 건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그 헤이그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있거든요. 웬만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헤이그에 이걸 보러 갑니다. 제가 굳이 헤이그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헤이그 특사 때문입니다. 헤이그 특사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 혹시 알고 헤이그 계세요? 하니까 바로 특사가 아, 머릿속에. 네. 역시 배우신 분. 헤이그 특사는요. 일단 대한제국, 우리가 뭐 조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걸고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일단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아주 슬픈
뭐 조약이라고 일본은 이야기하고 뭐 교과서에도 있지만 강제로 체결되었고 실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결정적인 늑약인데 그 체결을 이제 고종이 전혀 도장도 찍지 않고 오케이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실효가 되어버려서 그냥 나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비밀리에 이준이라는 분을 부릅니다. 이준을 불러서 자네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상설을 만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위종을 만나 이위종이 워낙에 그 외교 그 통역을 잘하니 그를 만나서 헤이그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이그에 그러면 왜 가야 됐냐면 이때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은 그나마 아는 나라한테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사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현실과 일본의 만행을 알려서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최후의 발버둥으로 헤이그 특사를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떠나거든요. 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특사가 기차를 타고 떠난다니라는 생각 그걸 하니까 와, 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 나는 지금 이분들의 100분의 1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좀 더 마음이 뭔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이 있어요. 이준 피스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말로 따지면 이준 열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참 사연이 깊은 곳이 헤이그 특사가 이제 헤이그에 도착한 다음에 숙소로 썼던 건물이랍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연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를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여기 벨을 누르래요. 벨을 띠띠 눌렀더니 위에서 어떤 문을 딱 열고 올라가 보니 어떤 할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할머님이 일단 입장료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입장료 얼마 내고 봤더니 그 할머니께서는 이 이준열사 이분과 아무런 유족 관계도 아닌데 이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 여관으로 쓰였던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해서 이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전시하고 본인이 관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처럼 온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어떤 거에 참 마음이 아팠냐면 수많은 자료들 중에 이게 명함이거든요. 여기 이상설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상설 독립투사분이 돌리고 다니셨던 명함인 거예요. 근데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실패. 맞아요. 실패예요. 사실상 실패입니다. 일본이 거기에서 대한제국의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절대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강대국들도 사실 이제는 일본의 편이었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회의장으로 막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 명함을 보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봐서인지 이 명함을 돌릴 때 그 이상설 분의 마음이 막 괜히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심정,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잡아보겠다고 이거를 기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막 그 마음이 막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헤이그 특사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기 현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준 열사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준 열사 기념관, 이준 피스 뮤지엄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유도 헤이그에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를 조금 더 기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이준 열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한반도 대한제국으로 전해졌을 때는 자결했다고 전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준 열사는 분사하셨다 그랬어요. 분통해서 돌아가셨다. 그때는 그냥 저도 대학교 강의실에서 그냥 분사하셨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뭐 슬프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이 명함을 보고 심지어 이제 그 활동들을 더 그 현장에서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진짜 목숨 바쳐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심지어 나라가 이제 진짜 망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진짜 원통하고 분통해서 돌아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망진단서가 심지어 여기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근데 뭐 분사 이런 거 써있진 않아요. 그냥 돌아가셨다는 진단서만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분사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 내가 이래서 답사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때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릴 건데,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 파리 가보면 사실 여기서 왠지 사진을 다 찍으실 것 같잖아요. 개선문이잖아요. 근데 개선문에서도 저 사진 찍고 뭐 이러저러한 거 있었는데, 저는 파리에 가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청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 갈 거예요. 그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검색하니까 나와서 여기 한번 꼭 가봐야겠다 해서 갔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무슨 마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전시실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끝이에요.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가면 여기 왜 와? 이걸 굳이 왜 보러 와?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되게 잘 왔다고 여겨진 것이 뭐냐면, 파리 위원부로 가는 길을 걸어갔거든요. 어디에서부터 걸어갔냐면, 제가 마침 있었던 숙소가 파리 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부에 있는 역이라는 곳인데, 파리 북역은 그 네덜란드, 독일 뭐 그쪽으로 가는 기차들이 다 모이는 곳이래요. 파리 북역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파리 위원부 청사가 있는 건물은 걸어서 한 20분 정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리의 위원부를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때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식민지들을 막 독립시키는 의논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우리도 약소민족이니까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은 그 열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파리 위원부 청사가 딱 그 지점에 있는 이치를 알겠더라고요. 뭐 독일, 네덜란드 기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기 일단 편하고, 거기에서 지금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에 건물이 딱 있고, 여기서 한 20분 정도 제가 또 걸어 내려가니까 이제 프랑스의 뭐 정부 기관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곳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 위치에 파리 위원부가 있는 이유는 이동과 그 정치 외교 활동이 편리하도록 이 지점에 딱 만든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거리를 걷는데, 사실 프랑스 파리 가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냥 이 건물들이 그냥 와 진짜 멋있다 이 생각인데, 이 파리 위원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걸어보니까 이게 희망에 차서 걸었을 것 같은 생각도 있음과 동시에 실패로 끝나거든요. 사실상 파리 위원부 활동은 실패였어요. 바로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오니 또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이게 그 당시 제 여권과 보딩 패스거든요. 보는데 제가 좀 F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MBTI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T입니다. T100. 저는 완전 F인데 이걸 보는데 또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파리에서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갈 나라가 없어.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헤이그 특사분들이 활동하실 때는 그나마 나라가 있어. 대한제국이라는 껍데기나마 있어요. 뭔가 형체나마 있는 상태야. 근데 대한민국, 물론 임시정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형체를 그래 우리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그 한반도는 찾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파리 위원부 문을 닫고 이제 여기서 활동 안 하고 이제 간판을 언젠가 내렸겠죠. 어디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돌아갈 나라가 있구나.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괜히 혼자 울컥한 거야. 와 진짜 제가 좀 F죠, 그렇죠? F 감성이 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역사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타겟이 바로 오늘은 선생님 되죠. 네. 이것이 답사다. 그 길을 걸어봐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실제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다니셨는지를 조금은 더 느껴볼 수 있다. 시간, 공간, 인간.
그 세 가지 간을 보는 답사. 어떻게 좀 뭐 흥미가 생기세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저 사실 제가 작년에 저의 가장 네네네. 잘한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어제 작년에 토지를 완독했어요. 저도 아직 다 읽지 네, 않은. 근데 그 토지가 조선일 때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쳐가지고 딱 독립이 되는 시점에 소설이 끝나거든요. 아. 20권. 오. 세 세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조금 굉장히 지금 저거 보면서 감정이 많이 되고.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되게 진부한 이야기인데 한국사 지식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는 사실 수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첫 시간에 하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사. 약간 한국 사람이니까 네. 알아야 될 것 같은. 모르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한국인인데 그래도 이건 알아야지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제 본질적인 그러면 나는 한국사를 왜 가르칠까? 나는 물론 내가 좋아하니까 가르치기도 하지만 왜 가르칠까를 생각하면 저는 평화를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사도 그렇고 뭐 한국사, 뭐 동아시아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 땅에 전쟁이 참 많이 났어요.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참 많이 났는데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이 동네를 동아시아라고도 하는데 베트남 지역까지도 포괄하지만 이 세력 균형이 붕괴됐을 때 항상 동아시아에서 전쟁터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었더라고요. 7세기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 그리고 일본, 그 당시 왜라고도 불렸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데 당나라와 왜가 같이 7세기 때 이 땅에서 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쳐들어왔는데 조선을 또 누가 도와주러 왔느냐?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고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 일본, 한국이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외세는요 항상 한반도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든 이곳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실현시키려고 분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러일전쟁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내용들이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제가 또 선생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또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웹툰 작가들이 어쩜 이렇게 힘든 일인지 요새 좀 깨닫고 있어요. 제가 그 태블릿에 학교에서 빌려주는 그 저렴한 그 태블릿에다가 스케치북 어플에다가 이걸 그리는데 이거 한 장 그리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에? 믿기 어렵지만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3, 40분씩 소요가 됐는데 일단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걸 일본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체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후부터 일본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막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막 곤니치와 하면 이제 우리 그 갓을 쓰고 계신 형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했어요. 일단 일본이 오고 나서부터 경제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심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때 차별 대우가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사실 전 이 구식군대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름이 구식부터 뭔가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구식교사, 뭐 신식교사, 뭐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원래 조선의 군대를 뭐 구식군대라고 쳤을 때 근데 이들에게는 월급도 13개월 밀렸어요. 엉망진창이죠. 군복도 그냥 임진왜란 때 그 느낌 그대로 1592 에디션. 그리고 돈을 못 버니까 투잡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친구들이 나타났어. 실제로 옷도 뭔가 좀 그 진한 초록색 느낌이었다고 해요. 월급 3배, 최신 군복, 일본인 교관이 막 멋있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비교되죠. 차별 대우에서 일단 열받은 상황인데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냐면 오랜만에 월급이다라고 해서 이제 구식 군인들이 막 달려갔는데 월급이라고 쌀을 줬는데 그 쌀에 막 무슨 모래 섞여 있고 무게 맞춘다고 막 장난치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결국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집에 쳐들어가요. 병조 판서인 민경호 집에 쳐들어갔는데 민경호는 집에 없었어요. 민경호 집을 박살을 내놓습니다. 박살을 내놓고 이른바 요새 말로 현타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근데 이때 그 군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거두어 줄 사람이 한 명 딱 떠올라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잠시 내려놓고 집에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집으로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 집에 가가지고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언제든 다시 갖고 싶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오케이, 군대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흥선대원군과 군인이 합세하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모군란이 완성되진 않아요. 이모군란이 거대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한성의 도시 빈민들과 시민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궁궐로 막 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겟이 뭐였냐면, 구식군인과 이 한성 수많은 도시민들의 타겟은 그 민씨 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왕과, 그 당시 왕비가 민씨였어요. 중전마마가 민씨였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명성황후로 불리게 되는 분인데, 그 당시 백성들이 그 중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전을 찾아서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디를 가냐? 일본 공사관으로 가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는 거죠. 일본에 외교관이 있는 일본 공사관을 또 박살을 내놔요. 그리고 이제 대원군과 함께 군인들이 창덕궁,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대원군은 이제 야, 아들한테 문 열라 그래라. 문 낑 열리고 이제 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군인들과 시민들이 찾았던 중전이 없어졌어요. 중전마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원군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담인데, 흥선대원군에게는 그 당시 중전이 며느리잖아요.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대원군이에요.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중전이 눈엣 가시야.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원군이면 이 중전에 대한 이 처리를, 내가 어쨌든 계속 이제 권력을 잡고 싶어. 네. 대원군이니까 어떻게 하시? 선생님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기서 한번 제가 테스트해드릴게요. 일단 어떻게든 찾는다. 어떻게든 사람을 찾는다. 풀어서 행방을 수소문한다. 수소문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찾았다면 일단 가두고 생각해. 일단 가둔다. 네. 왜냐하면 아들의 부인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친족이니까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그래도 가두는 건 덜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단 살려도 살려는 드릴게. 제가 또 역사교육과를 나왔지만 정치외교학과를 복수 전공한 입장에서 선생님이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감히 판단해 드리자면 정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땡! 아. 흥선대원군이 정치력 말렙인 게, 흥선대원군은요 중전을 그냥 죽었다고 선포해버려요. 장례식을 치러버리기 시작합니다. 죽었어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리고 중전의 빈 관으로 장례 절차에 들어가요. 이때 그럼 중전마마 어디로 도망가 있었냐면 고향 쪽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충청북도 장호원 인근 그쪽으로 도망가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중전의 귀에 들려온 건 뭐냐면 내가 죽었대. 난 지금 살아있는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왜냐면 지금처럼 무슨 정치인 검색하면 얼굴이 뜨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 중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 미친 여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살았어도 죽은 게 되는 것이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정치적 라이벌인 며느리를 완벽하게 그냥 제거해버리는 신의 한 수를 둬버린 거예요. 내 손으로 굳이 죽이거나 가둘 필요도 없어. 죽었어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고, 남편 고종은 진짜 죽었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딱 잡고 이제 죽었다고 하고 장례 절차에 돌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하오 곤니치와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3,000명, 1,500명씩 갑자기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얘는 왜 들어오냐? 흥선대원군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일단 청나라는 조선과 대단히 가까운 부모와도 같은 나라니까 흥선대원군이 가가지고 인사드리러 가요. 근데 그 길로 납치당합니다. 그 길로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요. 여권도 없는데 그냥 납치해가요. 물론 이때 뭐 여권 이런 의미가 없지만 하오 하면서 텐진이라는 곳으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중전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청나라에 의해서 다시 살아 돌아왔겠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한성, 지금의 용산에 주둔하게 돼요. 그러면 청나라는 왜 이랬을까요? 청나라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얻을 게 있었겠죠. 아, 그렇지. 네. 여기서 좀 이제 정치인의 자질이 다시 보여. 뭔가 저 민씨 세력이 득세했을 때 자기들이 침투하기 더 좋았다. 정확합니다. 네. 자, 흥선대원군보다 이 중전민 씨가 훨씬 더 다루기 쉬웠다고 판단한 것이고, 오히려 중전민 씨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외 정세적으로 국가 이익을 조선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외교적 행위에는 계산서가 날라옵니다. 바로 계산서 날립니다. 중화요리 계산서 청나라가 날린 건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청나라 상인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 쉽게 따지면 속국이 된다고 명시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의 국가 이익으로 따지면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건데 누구의 이익으로 따지면 이 중전 민씨와 민씨 세력 혹은 뭐 고종 이 이익을 따지면 그리고 청나라의 이익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이익인 거죠. 근데 일본도 갑자기 오마카세 계산서를 내미는데 재물포 조약이 뭐냐면요. 일본 공사관이 아까 박살났잖아요. 일본이 이걸 핑계를 대요. 일본 공사관 이거 박살난 거 이거 앞으로 좀 지켜야겠다. 일본 군인도 주둔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일본 군인이 이제 한성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대로라면 앞서 지금 청나라 군대도 한성에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도 한성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 청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좋으면 몰라. 근데 심지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갑신정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며칠 만에 끝났는지 혹시 아세요? 3일 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며칠 하시니까 그렇죠. 휴. 3일 천하. 네. 그때 갑신정변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갑신정변은 그 당시 조선의 정파 중에 급진개화파, 우리도 일본처럼 빨리 개화하자라는 파가 있었고 그래도 청나라처럼 좀 천천히 혹은 좀 더 우리식대로 가자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친한 세력이 있었고 청나라와 친한 세력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당시 조선 정치에도. 그 두 세력이 대립하다가 이제 일본과 친한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인데 우정국. 그렇죠. 오, 맞아. 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맞아요. 네. 거기를 계기로 이제 김옥균과 친구들이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김옥균을 도와줬던 게 바로 일본과 일본 군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정변을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정치를 좀 장악하는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또 청나라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일본 군대와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창덕궁 근처에서. 그래서 저는 갑신정변을 이렇게 읽어요. 갑신정변이라 쓰고 미니청일 전쟁이라 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모군란, 갑신정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단어들인데 지금 거기에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끊임없이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신정변은 사실 3일 천하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일본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결국 3일 만에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의 주도권은 일본이 잡은 걸까요? 청나라가 잡은 걸까요?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가 잡았어요. 청나라가 이제 또 쭉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일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지금 보시면 1894년이 아주 어마어마한 해거든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선의 농민들이 우리 너무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 분노에 찬 움직임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서 농민군을 결성하고 심지어 관군과 싸워서 이기고 전주라고 하는 조선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도시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때 그 전까지 큰 관심이 없었던 왕 고종과 중전 민씨는 이때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고종과 중전 민씨라면 이 농민들이 지금 이 점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그거를 진압을 해야 할 텐데 오케이. 이미 그 전에 청나라한테 손을 벌린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세력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습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와, 정확합니다. 아. 정확합니다. 고종과 중전 민씨는 바로 누구에게 도움을 또 요청하느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청나라는 한반도에서 군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군대를 보내죠. 도와줘! 라고 얘기하자마자 청나라 군대 하오 하면서 오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일본군도 또 옵니다. 지금 가장 벙찐 건 이들이에요. 전주성에 있는 농민군과
관군, 조선 군대는 지금 대치하고 이 둘이 지금 문제가 지금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오니까 이들이 벙찌는 겁니다. 근데 이 둘도 벙쪄요. 일본은 왜 왔냐 이거예요. 일본은 부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판단한 고종은 여기에서 야,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너희 일단 빨리 화해해. 그래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농민군과 관군이 해산합니다. 야, 농민 너희들 그래 원하는 거 들어줄게. 개혁 작업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산했는데 그러면 이제 고종이랑 중전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청나라에게. 아, 죄송한데 지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오시라 힘들었는데 돌아가세요. 청나라는 이제 그래? 알았어 끝났다니까 갈게.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도 얘네가 지금 거슬리는 거예요. 야, 또 끝났대. 너희 왜 왔어? 가. 보내는 거죠. 근데 얘네 안 가요. 안 갑니다. 바로 무엇을 하느냐?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일본군의 목표는 여기도 관심 없는 거예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패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 전쟁을 거느냐? 청나라에게 전쟁을 걸어서 청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10년 전 갑신정변에서 당했던 그 복수를 10년 만에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94년부터 95년까지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어마어마하게 격동에 넘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지금 청나라랑 일본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청일전쟁에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어디가 이겼냐면요. 어디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일본? 그렇죠. 일본이 이겼어요. 네.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은 이기자마자 청나라 너희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손 떼. 그리고 청나라 땅을 뺏어갑니다. 청나라의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라고도 하는 여기와 타이완 여기를 뺏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옆 나라가 곱게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삼국간섭입니다. 이때 청나라에 관심 있었던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옆에 있었던 러시아. 여기 지도 보시면 이 위가 바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도 청나라에 관심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싸운 건 아니고 할 말은 없는데 괜히 할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프랑스, 독일한테 야,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청나라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일본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오케이. 너희는 뒤에서 인상만 딱 쓰고 있어. 내가 가가지고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가자 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갑니다. 그때 일본은 좀 학생으로 따지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막 그 뭐랄까요? 어깨는 좁은데 막 뭔가 그 이상한 막 그 티 입고 다니고 막 좀 뭔가 그 무서울 게 없고.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20대 초반의 격투기 선수. 그 형님 셋이 딱 중학교 2학년 일본한테 간 거죠. 일본 걔는 지금 60대 청나라를 막 두들겨 팬 다음에 좋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형들이 딱 야, 뭐 축하한다. 근데 너 일본 너 여기는 아니지. 요동 이거 차지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형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일본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들이 좀 이런 말 잤어요. 뭐요? 왜요? 뭐 이런 식의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싫어요. 뭐 이러면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야 됐고 랴오둥반도 뱉어.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이거 안 뱉으면 형들이 지금 당장 너는 우리와 싸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박살낼 테니 알아서 선택해.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뱉어야죠. 랴오둥반도를 뱉어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삼국간섭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느 나라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겠어요? 러시아. 특히 러시아죠.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은 그 와중에 러시아가 이제 경쟁자로 다시 급부상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이 있습니다. 걔가 누굴까요? 한국? 조선. 조선 맞습니다. 조선은 이 모든 상황을 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타나서 일본한테 어흥 하니까 일본이 스미마생 하는 걸 보고 와씨 이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러시아로 가자.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돼라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 차지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쳤는데 땅 뺏긴 것도 억울한데 네가 러시아로 달라붙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또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짓을 저지르는 게 바로 뭐예요?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이는 게 바로 이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고종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죠. 너 러시아랑 가까이 갈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고종은 아예 어디로 도망가 버리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리는 아관파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반도를 두고 계속 해양으로 넘어가려는 세력, 그리고 대륙으로 올라가려는 세력이 교차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본이 이제 저지해야 할, 어떻게 보면 넘어야 할 국가는 딱 하나, 어디가 남았을까요?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에게 전쟁을 겁니다. 그게 바로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이에요. 근데 그 러일 전쟁도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동아시아를 비롯한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승자는 아시다시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대한제국, 조선, 뭐 대한제국이죠. 내 거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딴지를 걸 나라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청나라는 이미 진작에 인정했고요. 사실 여긴 영국이고 여긴 미국인데 이 두 나라는 일본과 매우 친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정했고 확실하게 인정받았고 이제 러시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대한제국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국으로 와서, 대한제국으로 와서 을사늑약 강요해버리고, 이게 을사늑약 체결될 때 그 장면을 제가 또 손수 그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농산공부 대신 뭐 교육부 장관, 내부대 이때 오케이 했던 그 유명한 5명이 그 유명한 을사오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이 설치되는 것을 심지어 고종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대한제국의 대신과 이토 히로부미가 그 자리에서 정해버리니,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특사가 간 거예요? 헤이그 특사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문제이며, 결국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결국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꼭 저는 역사를 수업하면서 네. 학생과 그리고 소연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또 토지 얘기를 하자면 아오. 그때 한 1900년대의 그 상황을 보니까 그냥 뭐 한 달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그냥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와, 네. 토지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딱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네.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계시는데 계속 굶고 계세요. 몇 달, 며칠을 굶었어. 그럼 지금 며느리가 자기 친정으로 며칠을 막 걸어서 가가지고 보리 한 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13개월을 월급을 안 주고 거기다가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줬다? 그거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토지를 읽으셔서 그런가 훨씬 감정이- 더, 예, 전 티지만 완전 티라고 네. 들으셨는데 정말 그 막 들었는데 네, 네. 그렇군요. 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소연쌤을 앞에 모셔두고 제가 역사 얘기를 할 거라고는 네. 진짜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음,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러고 끝내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